지표이긴 하지만 그냥 흔적이라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흔적은 그냥 빛의 흔적이 아니라 결국 사진의 리얼리티는 온전한 실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결국 해석된 상징된 기호이다. 그러니까 상징적 기호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사진가의 시선, 우리는 사진가의 시선이 좀 더 독특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진가는 결국 선생님도 지금 끊임없이 그 카메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장치를 다 그렇죠.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또 필요하시겠죠. 기술은 기본이고 그러면서도 사진기의 어떤 과학적인 관찰. 제가 봤을 때 사진이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역시 사진은 기술 매체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관찰 이게 빠진다고 한다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철학적인 어떤 사유 거기에다가 예술적인 감성. 자 얼마나 더 이보다 더 훌륭한 예술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제가 사진 이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까도 계신 선생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사진은 매력적인 어떤 매체이고 이 네 가지가 다 갖추어진다면 뭐 부럽지 않은 어떤 사진이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진의 존재는 사이 존재, 인터퓨트라는 그 라틴어인데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항상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왜 놀랍고 왜 무질서가 있고 왜 우리로 하여금 아방티를 모험을 하게 하는 것이 있느냐. 그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지표라는 특성은 결국 사이 존재. 분명히 존재했지만 사아에때 존재했던 대상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하지 위해서는 정제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볼 때 여기 이미지로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저를 찍었는데요. 분명히 사진에는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비록 막 살아서 움직이진 않지만 거기 있으니까 있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바르트는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있는 것은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흔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흔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럼 또 아예 없냐? 또 없다고 하면 어쨌든 흑백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흑백으로 존재하니까 있다. 그래서 본인도 조금 애매하지? 그럼 사이 존재를 하자. 그래서 사이 존재에서 인터는 사이에 퓨트는 사라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에 존재한다. 해서 그 과거와 현재 사이 이렇게 그럼 사이 존재하니까 또 애매해요. 여기서 또 나온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 존재가 바로 사진의 이중의 시합을 만든다. 자, 왜냐하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근데 완전히 여기 존재하지 않고 여기 이제 그래서 바로 유령적인 존재라는 얘기야. 흔적은 사실은 사이 존재는 우리 사진 보고 항상 유령학적이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사진 안 찍으려도 왠지 찍으면 내 영혼이 여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맞았어요. 그분들이 소견지에 있었어요. 정말로 유령적이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존재했지만 사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의 톤으로 컨트라스트라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령같이 맴돌고 있다. 그게 바로 판타스마, 우리가 판타스마의 뜻, 그게 바로 스펙트럼, 스펙타클이라는 개념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봤더니 현재와 부재, 과거에 존재했던 것에 대한 정보는 스튜디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 유령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부재의 멜랑콜리라든가 그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은 어떤 가열진 시야를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풍부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이 중에 시약은 제가 아예 그냥 정리를 해놨습니다. 스튜디움은 교양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 풍부팀은 그래 맞아 그때 그랬지 이 사람이 이래 했지라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의도된 정보, 우발적인 경험. 이거 너무나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좋아하기 사랑하기는 바르트가 했습니다. 자, 스튜디움은 좋아하기야, 풍부팀은 사랑하기야. 아시겠죠? 너 그거 왜 좋아해? 이러이러하니까 좋아해. 너 그 사람 왜 사랑해? 글쎄 분명히 내가 이러이러한데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사랑하기 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평범하기면 목소리, 평범한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거.
풍부틈은 독특하고 특이한 어떤 목소리이다. 스튜디움은 메시지이다. 풍부틈은 이미지의 무언, 사실 이거 제가 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미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무언성이다. 자, 무언의 어떤 거. 자, 스튜디움은 말하기, 다 말해주고 있다. 재밌어요. 풍부틈은 보여주기다. 자, 그래서 요거는 랑세일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은 문장과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미지의 원래 뜻은 보여주되 말은 하지 않을까. 말을 하자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또 막 상상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상상력을 통한다는 이미 프레임 안에 벗어나서 내 의식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그 의식의 흐름 속에서 어머니, 원실 사진의 그 5살짜리 소녀를 보고서 아 이게 바로 내 어머니였지.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1부, 2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걸 다는 못 드리는데 그 밝은 방을 보시면 1부, 2부가 있어요. 1부 끝나면서 자기가 풍부팀에 목걸이 있고 여기 있고 다 얘기 이제까지 한 거 좀 뭔가 다 잘못 쓴 것 같아. 나 여기서 취소할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취소한다는 의미 뭐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풍부팀은 목걸이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라고 물질적인 것에 있는 거는 조금 그래. 진짜 풍부틈은 어디에 있지 않고 무언가 말로 할 수 없는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입으로 나오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 엄마 사진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유품 안에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5살 때 소녀였을 때 자기 오라고 그러니까 오빠 그러니까 삼촌이겠죠? 외삼촌하고 그 은실 옆에 찍은 사진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면 어때요? 얘기는 계속하면서 사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살적 사실 소녀 저도 저희 엄마 어렸을 때 사실 뭐 우리 엄마가 할 정도 몰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예요. 진짜 이 소녀 사진이 바로 엄마는 여기에 있다.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자기가 간호했지만 정말 엄마는 돌아가실 때 옆에서 봤던 엄마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소녀 이 모습 안에 정말 엄마의 본질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작동하게 만들어요. 사진은 안 보여줘. 저희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사진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그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처음부터 죽음, 애도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지만 그거는 말을 하지 않는 거에서 문장 이미지. 이 사진 얘기하면서 자 자기는 이 사진 요거는 이제 놀란 바르트 밝은 방에 있는 사진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처음에는 저 신발끈 다 열심히 막 묶다가 다 묶지 못한 신발끈에 그러다가 또 아니야 이거는 거기가 아니었어. 그 앞에 있는 여성이 지금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진주 목걸이가 또 나는 거기서 풍부틈을 느껴. 그러면서 이제 신발끈에 왜 있다는 얘기는 책에서는 안 하고요. 저 이제 목걸이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고모가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사셨는데 조금 고독하셨대요. 근데 고모가 했던 그 진주 목걸이 너무 똑같아. 그래서 보니까 나도 왠지 거기서 그런 멜랑콜리를 느껴 라고 하면서 근데 나는 느끼지만 저는 못 느끼거든요. 저희 고모가 저런 목걸이를 한 적도 없었고 또 뭐 그걸 고독하게 사신 걸 제가 물론 이제 고독하셨겠지만 우리 일본 누구는 뭐 안 고독하겠습니까? 하지만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랬더니 롤랑 바르트 그 얘기는 하지만 맞아 풍부틈은 나만 느끼는 거지 너도 똑같이 느끼고 그 풍부틈의 특이함의 목소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 풍부틈은 우리 각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에서 느끼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풍부틈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강도가 낮은 풍부틈이야 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풍부틈은 바로 시간의 강도 자기 엄마 어렸을 때 그 엄마의 모습 속에서 이거는 제가 인용해 본 부분인데 풍부틈과 스튜디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려요. 이건 굳이 안 읽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풍부틈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조용히는 있지만 나의 가슴을 찌르는 거야. 그래서 찌르는 그 부분. 근데 왜 찌르냐?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우연히. 자, 우연입니다. 자, 우연히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제롬의 눈에서 무언가 놀람을 경험하고 우연히 무언가.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물론 이제 작가가 아니라 보는 입장입니다. 나는 여기서 뭘 보려는데 갑자기 무언가 나한테 오는 거. 자, 이거는 왜 우연이라는 얘기냐면요. 그 이제 아까 투케라는 얘기가 우연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끝까지 파악해서 다 분해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건 지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풍부뜸은 그 지적인 영역까지도 구멍을 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이거라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설명 가능하면 그건 풍부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언어 작용으로 다 설명 가능한 거, 아 이거 같은데 잠깐 얼버무리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야 라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풍부뜸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 가서 바로 풍부뜸은 광기적인 어떤 진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느끼네, 미치겠어 이걸 뭔가 표현했는데 다 표현하지 못해 라는 그 감정 아시겠죠? 자, 그런 느낌까지 줄 수 있는 게 풍부뜸인데 그게 진짜 풍부뜸이야 라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면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나한테 와서 확 내 가슴을 찢어놓거나 뭐 이런 얘기. 자, 풍부뜸은 간단히 존재했던 거, 분명히 찍을 때 있었던 것이 사진 속에선 사라진 부재이기 때문에 야기한 상흔이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 사진 속의 제 모습은 분명히 아까보다는 또 늙어 있어요.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던 어떤 거,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이미지를,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장소가 지금은 폐허가 되고 다 허물어질 때 되나. 자, 결국은 사진에 찍혔던 부분, 있었던 부분은 사진 속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흔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 이거는 롤랑 바르트가 그냥 의도 다 거기서 얘기합니다. 자, 풍부뜸은 그래서 그냥 제가 제3의 의미, 제3의 의미라고 넣는 거군요. 닮음을 넘어서서 갑작스럽게 나한테 내 머리를 휙 때리고 지나가는, 내 가슴을 훅 후비고 지나가는 거. 자, 그래서 그 롤랑 바르트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호련히 나한테 느껴요. 그래서 그 일본의 단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토리, 깨달은 것 같다. 호련히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는, 이때 깨달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래 무엇이다라고 해서 제가 정확히 인식하는 그런 류의 깨달음이냐, 뭔가 그냥 툭 건드리고 지나가서 마치 선의 어떤 그 선사장에서 뭔가 확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뜸은 결국 눈에 보이지만 나한테 다 얘기하지 않는 침묵하는 분위기. 그래서 결국 이 풍부뜸이 투명한 사진에 가려진 시야를 만듭니다. 자, 어떤 사진이 안에다가 커튼 치지 않고서 가려질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투명해도 결국 그 침묵하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가려진 시야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의식을 통해서 다가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혹시 누구 사진인지 아세요? 우리 이제 그 뉴토포 포토그래프스의 그 대표적인 조엘 스태프의 그 사진이거든요. 하이라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뉴욕의 그 하이라인 그 철도,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철도가 났을 때 문자도 수송하고 사람들도 많이 타고 다녔지만 점점점 저희도 지금 그 서울역에 있는 철도,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다르게 좀 변형시켜 놨습니다. 자, 쓰지 않다 보니까 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안 쓰니까 저거 확 드러내고 뭐 새로운 건물을 짓던 새롭게 하자라고 할까? 안 쓰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가 저기에 여러 모목들이, 자연의 그런 풀들이 날아와서 자라고 있는데 나름 또 괜찮네.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과 인간과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인 건물들이 잘 조화롭네 해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정말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풍경과 도시를 자 이러해야 된다. 우리 도시가 저렇게 막 철도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파괴가 됐으니까 우리 최초의 그 풍경 사진 다큐멘터리 특징은 계몽적이고, 그렇죠? 환경 파괴다라고 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결국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굳이 나쁘지 않고 다시 조화롭게 상호작용 어울려 사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걸 좀 더 중성적, 인간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어울려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지 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스틸베드 사진에서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왠지 보면서 여기서도 나름대로의 뭔가 말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저한테는 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꼭 있으니까, 나도 있으니까 누구도 있어야 된다는 건 바르트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제가 말씀드린 투명하고 가리지 않고 다 말하는 부분이 없는 사진.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도적으로 어떤 풍경 사진 특별함을 가지고 찍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스티브 조엘스 벨트가 본인 스스로도 자기 중립적이고 누구의 편에 들어서 찍은 거 아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풍구툼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최원준 작가는 그 유로 사진 상을 받았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우리 그 한국의 도시 안에서도 특히 그 군사문화가 남아있는 지역들, 뭐 평택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전하고 했던 그런 장소들을 갖다가 찍었는데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그 여의도 밑에 가면 이제 벙커가 한동안 발견 안 되다 발견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해놓은 부분이죠. 위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현대 한국의 도시이자 정치의 어떤 지형이 중심에 있는 곳에 밑에 저런 벙커가 있었다는 것을 결국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진을 비교하면서 그 최원준 작가는 그 안에 그 도시 풍경 안에 있는 군사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중첩되는 지점이 그냥 평범하게 정말 이 사진 말고 딴 사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이데올로기적인 장소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장소야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객관적이고 무관심하게 흔히 말하는 무표정, 우리 그러한 무표정한 사진을 하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찍어놨지만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상을 줬던 그 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잘 드러냈다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도 좀 나름대로 괜찮아서 그때 제가 평을 썼던 것 같아요. 평을 써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어쩌면은 이렇게 발달하고 또 최첨단의 그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도 누구나 느낄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정말 평범하고 자유롭고 어떤 평화, 어떤 위험도 없을 그 가장 또 아까 말씀드린 정치 핵심적인 장소 안에 저런 위험과 과거의 전쟁의 어떤 그 흔적들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그 장소를 갖다 좀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상을 받았던 것 같아서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역사성의 의미를 갖다가 좀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선생님들 좀 보여드리고요. 이건 백승우 작가 유토피아라는 사진인데 혹시 보셨나요? 전시한 지 꽤 됐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장소 같은 선생님 보시게? 유토피아는 어때요? 정말 우리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완벽한 곳은 이곳에 없는 거, 그렇죠? 이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있다 했던들 저런 장소일까 유토피아가? 라고 퀘스천 마크 하는데 어쨌든 제목은 유토피아. 이거 그 당시 성공미술관에 전시했던 작품인데요. 이것도 참 여러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크게 프린트를 크게 프린트가 있는데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쪽사진이에요. 쪽사진. 근데 쪽을 갖다가 물론 이제 그 콜라주 형태 붙여놓은 건 아니고요. 여러 쪽을 갖다 이제 프린트는 하나를 하셨죠. 네. 근데 이 장소는 언뜻 보면은 다 이제 제가 딴 데서 혹시 보여주면 그거 왜 이렇게 건축가들이 건물 짓기 전에 모형 만드는 거 있죠. 혹시 이거 모형 사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보기에는 저도 그때 이 전시도 제가 평을 썼었는데 모형이 아니고 요거는 북한에 가서 실제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뭐 병원인지 뭔지 없고 일부러 약간 의도적으로 해서 색을 갖다가 저렇게 그 있었던 거 다 떼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건물 어떻게 보면 진짜 유토피아 아니면 또 북한에서 그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유토피아의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너무나 회색빛이에요. 그리고 아무 특징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장소성이 어쩌면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결국 백승우 작가가 그 건물을 보고서 어쩌면 이런 장소를 갖다 유토피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노예마로 의미체로 표현해낸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진은 한 장이 아니라 요 사진을 디지털로 찍고 이 디지털 소스를 갖다가 여러 나라에 보내서 그 여러 나라에서 다 지정 종이는 어느 회사에 무엇 잉크는 무엇 그렇게 해서 똑같은 정보로 주고 그걸 프린트해서 보내세요. 그럼 솔직히 똑같은 정보 종이 뭐 어느 회사 거고 잉크가 몇 호 이거 하려면 색이 똑같은 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봐서 여기서는 잘 표가 안 나지만 실제 전시에서 보면 진짜 병풍 사진처럼 색이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빅스무 작가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술적인 매체는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인간의 감각에서 만들면 다를 수 있지만 기술은 자동이 쓰는 거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야. 결국 기술도 그 시대, 그 사회, 그 공기, 물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표준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칙일 뿐이지 똑같지 않다. 라는 것도 이 작품 안에 은연 중에 녹아 있어. 의도적으로 한 거야.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색이 다 틀려요. 자, 그러면 결국 기술에 의해서 복제되는, 기술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완전히 중립적이고 투명하고 똑같냐? 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 눈에서 관객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또 작업도 하셨고요. 권승만 작가 과거 옛날 그 사진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화려한 어떤 도시의 건물. 그런데 그 밑에 뭔가 사람들이 그 화려한 건물 밑에서 두 사람은 실제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면 약간 연극적인 어떤 모습을 하는 장면, 그쵸? 약간 연극하는 그 연출된 것 같기도 하고 그 화려함 속에 연출되어 있지만 그 큰 건물 안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작게 그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권순관 작가가 바로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그쵸? 화려하지만 삭막하면서도 그 안에 인간의 어떤 그 위치, 또 인간성의 어떤 그 의미라는 것을 이런 장면, 이 각도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렇다고 굉장한 어떤 뭐 특별한 저기를 그 트릭을 쓰거나 한 것도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체로서 보여주고 결국 저희가 이제 항상 수도라든가 그 화려함 속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작가분들은 뭐 회색빛, 시멘트를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그 넓은 공간 속에서 좁은 공간에 인간이 혼자 서 있는 근데 역설적으로 화려함 속에서의 작은 인간의 모습 그 속에서의 인간의 어떤 그 행위가 마치 연출된 것처럼 즉 그건 무엇이죠? 알게 모르게 저희는 이 화려한 그 한 도시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도시인의 행동조차도 도시라는 거주 공간 안에서 어찌 길들여진 행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자유로운 행동조차도 하나의 훈련되고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미 나름대로 끼들린 모습이 있어요. 사실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 인물은 약간 연출적인 분위기로 찍은 겁니다. 연출에서가 연출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거지가 도시라는 구획 안에 도시라는 체제 안에서 우리는 시골에 살 때와 또 자연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움직임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브루스키의 여기는 그 워낙 이제 독일은 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회 여기가 도시의 우리 흔히 생각하는 국회 하면은 저희 안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커다란 건물인데 여기도 그냥 뭐 일반 그 건물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좌석처럼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안에 있는 하나의 국회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브루스키가 요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사진 이론 책에서 자 여기도 가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언가 하고 투표하러 좀 나왔어요. 빈자석이 많죠. 지금 나와가지고 투표하고 들어가는 장면인데 하나도 어색한 거 없고 바깥에서 투명한 그리고 또 다행히 다 유리로 돼 있어. 안에 사람들의 행동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찍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슬슬 이상해지더니 혹시 여기서 풍부틈이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이론가가 쓴 글을 제가 보고서 저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라는 그게 들어서 선생님들도 정말 이상하게 느끼시나 낯설게 느끼시나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둥그런 국회 모습은 아니고 일반 사각형의 건물하는 국회이지만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그냥 국회 건물이다 뭐 특별한 거 없네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깥에서 창문 밖에서 찍은 거네 정도로만 보이세요? 뭔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낯선 느낌이 드는 일정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왜 윗부분이 왜 이상하지? 부분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아랫사람들의 모습이 위에 예, 마치 천장이 거울로 되어 있고, 그렇죠? 천장이 거울로 되어 있던들 바깥에서 찍을 때 저렇게 보이지 않겠죠? 진짜 천장이 거울로 되어 있다 한데, 그렇죠? 맞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브루스키가 이걸 찍어놓고 그 윗부분은 본인이 뽀샤브리키에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너무나 이상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겠지 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반사가 됐나 보다 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반사된 게 저런가?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할 것도 없고 너무나 객관적인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브루스키는 그걸 의도적으로 과연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본인은 이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관람자는 또 독자들은 이걸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려요. 자, 그러면서 결국 풍구틈이라는 이렇게 놓칠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못 볼 수 있고. 자, 풍구틈은 분명히 있던 것과 자기가 보는 순간 미묘한 차이 안에 생겨난다.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그걸 한번 얘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표현한 사진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 브루스키가 꼭 의도적으로 풍구틈을 느끼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이론가가 써놓은 건데 저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있지만 브루스키의 어떤 그 사진이 갖고 있는 특성은 다 아시다시피 유형학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라든가 유난히 독일의 다른 유형학 사진작가들에서 한 장소보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유형성. 그러니까 브루스키 사진이 가장 힘든 것이 그 유형성을 찍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공장이 됐던 건물이 됐던 또는 아니면 프라다 매장이 됐던 공항이 됐던 대부분 바로 그리드의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의 어떤 특성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 저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다고 봐서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의도적인 어떤 걸 통해서 그 투명한 사진 안에 분명히 일정 부분 존재한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찍고자 하는 어떤 사진가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관람객들이 또 관객들이 또 독자들이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미묘한 차이, 확인하는 차이에서 실제로 볼 때 봤던 것과 확인했을 때 그 차이. 그래서 이제 다시 풍부tum은 존재와 부재 또는 동일시와 확신. 자, 이거요. 존재했는데 지금 부재하고 분명히 그거다라고 아까도 봤잖아요. 그 건물을 제가 만약에 분데스가에서 그 건물을 봤다고 하면 이거 똑같네 하고 동일시 하는 순간 이거 좀 틀리네 하는 그 확신 사이, 그리고 말하는 것과 실력 사이, 자, 이런 균열과 어긋남 사이에서 무언가 낯설어. 그리고 이제 그것이 특히 우리 개인의 어떤 경험과 또 우리 사생활과 관계가 있다면 더 어떤 상처도 줄 수 있고 해서 그런 특별한 주관적인 감정이다라고 이제 홍보통을 정리하고요. 저희가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에서 곧 나갈 게 아까 말씀 유령이에요. 자, 사진 문자는 빛으로 연결된 지표 다시 정리하고 결국 그 사이가 뭐냐? 그 사이가 유령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은 이렇게 삶과 지금 현재 과거 사이에 유령을 생성한다. 그래서 유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령은 온전히 우리 그 뭐 드라마나 볼 때 유령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이승에서 여기 있지 못하고 부천에서 맴돈다고 그러죠. 딱 그 존재. 그러니까 사진은 항상 어떤 유령 같은 존재가 거기에 맴돌고 있다. 자,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자, 사진 찍히는 것은 대상에서 환영적 이미지, 즉 빛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연기가 존재한다. 자, 여기서 제가 첫 번 이 수업 저희 오늘 특강할 때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했던 부분 생각나시죠? 에이콘이다, 판타스마다. 그죠? 판타스마. 자, 이 에이콘보다는 어쩌면 판타스마. 분명히 똑같이 베낀 것 같지만 베낀 게 아니고 판타스마 측면이 있긴 한데 판타스마라고 또 완전히 할 수 없는 또 다른 부분.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그동안 우리가 이미지에서 사진은 독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독립해야 되나요? 그러면 회화의 이미지도 아니고 영화의 이미지도 아니고 사진만의 독자적인 이미지의 특성이다. 즉 사진은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진을 보고 모사의 이미지라 하지 말자. 베껴놓은 것이 아니야.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플라톤이 왜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냐면요.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뭐야? 결국 예술가들은 이데아의 세계를 장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책상, 그걸 갖다 캔버스 갖다 놓고 열심히 그려. 결국 그 행위는 가운데 제가 이 뭐죠? 손거울 하나 들고서 이 방을 제가 가운데 중간에 손거울 두고 한 바퀴 뺑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거울 안에 요 방 안이 그대로 베껴 나오겠죠? 자, 예술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플라톤은 그런 일 좀 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기적적인 일을 해라고 해서 예술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술은 기하학적인 질서에서 좀 만들어봐.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그리스 시대 조각작품들 굉장히 다 황금 비율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기하학적인 질서는 이데아의 세계를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플라톤이 언급했던 이미지 얘기 가지고 후대 철학자나 미술 이론가들은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 재현이냐 아니냐의 그 얘기입니다. 재현은 뭡니까? 있는 것을 프레젠테이션, 그렇죠? 리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리 한다는 것은 리는 다시인데 다시를 갖다가 창의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는 표현주의 뭐 이렇게 하고, 리를 갖다가 창의적이지 않을 때는 모사, 베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 이미지는 결국 뭐예요? 항상 원본보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원본이 있고, 원본은 아무리 손을 잘 그리던 기계로 복제해도 원본은 저 밖에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원본이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진은 원본에서 빛을 통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유령 같은 존재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유령이 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진은 기존의 플라톤 이후의 이미지에 얘기할 때마다 왈가왈가했던 그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현대 아까 말씀드린 랑셀이고 현대 그 미학자들은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떨어나와. 그래서 원 이미지라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은 유령이 살고 있고 죽은 자가 귀환하고 있는 곳이에요. 떨어져 나와서 내 옆에 있는 것이에요. 유령이라는 것은 단지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 문자이자 원 유사성. 자, 원 유사성 또 쓰네라고 선생님들이 뭐 아니래매요 하더니만 유사성보다 더 원래 있던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사성 복제의 예술이 아니라 유사성보다 그거보다 원래 더 있던 거, 문자보다 더 원래인 거. 자, 자크 데리다 랑셀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의 기계적 이미지는 유사성의 시밀라크, 우리가 시밀라크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유사성의 시밀라크로부터 자유로워진, 즉 그것부터 온전히 떨어져 나온 하나의 피부이자 파편이다. 이제는 사진을 가지고 유사냐 모사냐 재현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자, 더 이상 그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동굴벽화 시대 때 열심히 밖에서 수렵 활동하고 밤에 와서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릴 때 흔히 얘기할 때 예술의 탄생은 첫 번째 수렵 활동이다. 두 번째 주술적이다. 내일 잡혀먹지 않고 내가 저 동물을 잡아먹어야지 라는 것에서 이미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본 것을 잘 그리던 못 그리던 그것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걔보다는 나올 수 없어. 늘 원본 복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아예 원본이 떨어져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사진 얘기할 땐 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진은 바로 박제, 미이라시킨 어떤 그 욕망이 붙어있다. 자, 왜 미이라와 박제의 어떤 욕망이냐? 그거는 인간이 언젠간 죽을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진 속에서는 이미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 너머에, 아시겠죠? 죽음 너머의 세상, 죽음 이후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어떤 것을, 그러니까 박제라는 어떤 거, 아니면 죽지 않게끔 하는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사진 얘기를 시작을 해야지, 복제냐 복제가 아니냐 이것까지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 문자 원 유사성, 이거는 이제 사실 철학적으로 하면 조금 더 힘든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차연이라는 개념 있죠? 무엇에 대한 흔적, 그것보다 늦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 흔적이니까 뭐가 있으니까 계속 와서 그것도 별 복제 얘기가 아니냐? 다 아니고 데리다는 그래서
뒤에 왔기 때문에 얘는 복제가 아니고 얘가 원본이다. 자, 이제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막 쓰시잖아요.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수업의 원본은 어디 있어요? 수업의 원본은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가 아니죠. 원본은 거기 있고 여기 선생님 숫자만큼이 있죠. 그게 원본이에요. 저는 사라져요. 그래서 그 데리다는 원본은 시간상으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말하는 것의 원본은 쓰는 거. 문자 쓰는 거는 문자, 에크리티브, 문자, 그림, 사진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크 데리다도 자 사진이 복제 예술이 아니라 바로 사진 자체가 하나의 원 문자이다. 왜냐하면 모든 수업이 끝나게 되면 남는 것은 선생님들의 그 글쓰기. 글쓰기가 바꿔 말하는 사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거다. 그리고 지금 랑스에도 유사성의 문제에서 그만 얘기하자. 원 유사성. 자, 이미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거.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유령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유령이라는 것은 그 거기에 원본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펙트럼. 자, 유령은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와 스펙타클의 하나의 어원입니다. 스펙, 이 스펙트럼의 스펙은 유령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스펙타클이다, 광경이다라는 것도 이 스펙트럼의 스펙트, 이 SPEAT가 광경.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양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 카메라 구멍 뒤에서 끊임없이 촬영자가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철학자의 시선이면서 동시에 구경꾼의 시선 또 뭐예요? 감시자의 시선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걸 좀 더 너무나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찍히는 피사체에 대한 어떤 배려, 특히 이제 사람일 경우에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모두 다 구경거리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의 탄생은 사진가의 탄생과 더불어서 스펙타클이라는 하나의 사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기드 보르가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을 써요. 스펙타클의 사회는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 구경거리, 이미지가 되어서 소비하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스펙타클의 세계. 어쩌면 이 스펙타클의 세계는 생생한 것을 유형으로 만들어서 소비하는 세계도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두 가지 다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으냐면요. 자, 현대산업세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이미지로 지금도 저희 선생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핸드폰 보고 문자 왔나 확인하시고 내가 보내고 싶은 거 글로 이미지로 보내잖아요. 자, 모든 걸 우리는 이미지로 보내고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쩌면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어쩌면은 하나의 어떤 가벼운 상품으로 소비할 수 있지도 않느냐. 자, 이것의 특성은 끊임없이 가서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4차원적인 소통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이미지, 가벼운 말랑말랑 2차원의 이미지로 소비하는 자, 촉각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드보르가 염려가 된다. 스펙타클의 사회는 이제 이미지가 현실이 되는 사회. 자, 그래서 우리는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사진작가도 그렇게 잘 찍어 너무 멋진 사진 보고 우리 갔더니 원래만은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쩌면 사진 속에서 너무나 모든 이미지를 화려하게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그 의도는 썩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찍는다는 의미가 저에게 있어서는 롤랑 브라트 비슷하게 무언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좋은 사진이지 화려하고 이쁘고 훨씬 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스펙타클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토마스 스트로스가 바로 본인의 사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스트로스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도 했었어요. 우리나라 뭐 제주도라든가 항만 이런 데 가서 막 건설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을 사진을 찍고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스트로스의 초기 작품은 이렇게 뭔가를 보는 사람들을 주로 찍어요. 건물 안에서도 그 브루스키는 현대 자본주의 상징한 유형, 토마스 스트로스는 무언가 열심히 건물 안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찍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또 사진 작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관찰하고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그 사진 작가도 누군가에게 의해서 찍힌다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찍힌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나만이 이 시각장에서 중심이고 나만이 주체가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찍고 있지만 나의 이 모습도 누군가가 찍을 수 있다. 즉 동시에 우리는 사진 찍는 주체이자 우리는 사진 찍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영역을 항상 오갈 수 있다라는 것을 토마스 드루크스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찍는다고 한다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펙타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작가가 지난번에 저희 수림 문화상 그때 위원회 했을 때도 상을 탔는데요. 그 스펙타클의 사회를 갖다 좀 풍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보이는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이런 무기 또는 아니면 그 폭력적인 어떤 그 전쟁의 무기들조차도 마치 하나의 이미지처럼 즐기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좀 풍자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TV를 통해서 많은 이미지를 접할 때 처음에 전쟁 또 아니면 슬픈 사건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것도 끊임없이 스펙타클로 즐기다 보면은 하나의 이미지에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그걸 좀 풍자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최근에 선생님들이 다 대부분 그 필름 카메라 찍고 쓰는 분 많진 않죠. 필름 카메라 찍다가 이제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도 뭐 괜찮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고 있죠. 물론 여전히 그 필름을 직접 프린트하시고 그게 그래도 여전히 사진이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영화도 이미 그 필름으로 안 하고 이제 디지털로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디지털로 찍다 보니까 이 필름이 없다 보니까 필름은 그래도 찍어가지고 인화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잠재적인 의식이 그 이미지가 솟아나고 막 열심히 안 찍고 아껴서 찍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사진 나오는데 이 디지털은 너무나 열심히 찍다 보니까 좋은 사진이 안 나오.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시는 현장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과연 디지털 영상은 늘 가짜이고 별 의미가 없느냐. 디지털 사진에는 풍부팀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면 찍는 순간 그 죽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시 다른 걸로 막 합성도 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 디지털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디지털 사진의 풍부팀은 다른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은 늘 가짜 현실, 다른 세계, 그냥 가상이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디지털도 역시 또 나름의 풍부팀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무슨 3시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면 디지털 사진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시봉동이라는 기술 철학자가 인간과 기술은 아무리 기술이 자동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이제 결국 디지털 사진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카메라가 기술력이 발달해 좋고 자동적이라 할지라도 역시 거기서 인간이 개입하고 인간과 기술 하나의 커플이 돼야지만 기술도 발전할 수 있고 사진도 그래서 기술의 자동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가 사용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작동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커플 디지털 카메라도 인간과 하나의 커플이 되고 거기에 제가 자동 비결정 여전히 비결정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동 카메라이고 아무리 걔가 다 해줍니다 해도 사진 작가들이 개입하고 선생님들이 개입해서 무언가 만들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저는 풍부팀의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넘어서서요. 이제 제가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이 유사성, 아까 말씀 가짜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은 잠재적인 생산, 상호작용, 자 잠재적인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기술에서 빨리 전송하고 제가 지금 전송해서 받아가지고 빨리 뭔가 보완해서 또 보낼 수 있고 자 이걸 가짜를 만든다고 하지 말고 자 빌렌 플루스와 들루주가 한 얘기 있어요. 잠재적과 가능한 우리 가능하냐? 잠재적이냐? 라고 했을 때 두 개가 헷갈리시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은 그 안에 라틴어 비스 잠재적, 빅주얼리티 비스라는 유래가 있어요. 이 비스라는 것은 어떤 힘, 어떤
가능성, 이때 가능한 거가 잠재적은 구별하자라고 해서 그 프랑스의 둘르존 철학자가 가능한 것은 현실화에 의해서 실제적인 것이 되지만 이미 실제하는 잠재적인 것은 현행화. 그게 그 말이 아닌 것 같아.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즉 세 번째 줄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만을 통해서 여기서만 있는 것이고, 잠재적이라는 것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찾지 못한 것, 발견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찾아내고 보게 해주는 것, 이게 잠재적인 것.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가상현실은 무조건 가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세계인데 우리가 다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들려주는 좀 더 기존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 어차피 우리 앞으로의 세상은 다 디지털화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끝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말 사진은 찍는 순간 살아있는 게 죽어서 실제가 사라지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 사라지면서 눈으로 봤던 것,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눈으로 본 그 이면의 것들, 그런 잠재적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냐? 사진은 어떤 망각의 예술이냐? 오히려 사진은 그걸 통해서 기억을 해주게 하는가? 라고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고, 너무 평범한 얘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사진에는 바로 요것도 중요한데, 파르마콘이라는 얘기를 해요. 요 이미지는 사진을 찍을 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찍히는 어떤 두 경험, 주체의 경험, 대상의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사진 찍는 것이 가능하다고 마이클 스노우가 자신의 그 자화상이라는 그 작법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이 갖고 있는 그 아까 무질서, 자, 그 무질서, 모험을 하게 해주는 건 결국 사진에 풍부tum이 있느냐 없느냐. 자, 풍부tum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결국 풍부tum은 단순히 부재, 어떤 죽어있는 것, 시간적인 차이냐. 그 시간적인 차이는 락강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찍는 순간 내가 이쪽에서 무언가 저쪽으로 가는, 그리고 나에게서 사라진, 즉 어떤 대상 A, 즉 억압된 또 다 드러나지 못한 그 지점이 풍부tum이 있는 지점하고 어쩌면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풍부tum은 바로 늘 가까이에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 뭔가 상실하게 하지만 그 상실한 것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해주는, 우연히 만나면서 그래 이거였어 라고 그걸 만나게 해주는 어떤 마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야 라고 저한테 물으면 아 이건 난 느끼는데 이거 너 못 느껴? 라고 내 언어의 이성적인 힘으로 다 설명 불가능한 어떤 낯선 감정. 자, 이렇게 해서 풍부tum은 시간적인 어떤 것과 더불어서 바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억압되어 있는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신분석학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제 그 락강식으로 또 제가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풍부tum은 바로 아픈 상처이자 하나의 어떤 향유, 주의상스.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주의상스라는 것은 쾌인데 그게 그냥 쾌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느끼는 어떤 쾌이다.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그 실제와 내가 상실한 것과 상실한 것을 사진을 통해서 만나서 맞아 이거야 하는 순간 그게 다 아닌 또 다른 어떤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거. 다 표현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타산하면 되지만 타산을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근데 굳이 제가 우스운 소리를 얘기하면 아무리 그래도 타산할 수 없는 또 남은 뭐가 있는 잉여, 자녀가 있는 것이 바로 풍부tum의 영역이고, 그래서 풍부tum은 늘 우리로 하여금 상흔과 아픔과 주의상스, 쾌를 느끼게 하고, 그거는 우연히 만나게, 우연히 이 사진에서 우연히 만날 수밖에 없지 항상 필연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다 만나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적인 개념인데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현실보다 이미지가 이미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보는 것과 욕망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동시대. 자, 사진이 추구할 가치의 감정은 무엇일까? 뭔가 우리 벤자민이 사진 복제 시대, 기술 복제 시대에 와서 아우라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감,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없는 공감의 어떤 아우라의 차원을 찾으려고 해야 되느냐? 오히려 공감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자기만의 감정, 풍부tum이나 주의상스인가? 아니면 공감과 주의상스 그 사이인가?
라고 저는 선생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